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통령이 된 지 거의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먼 길을 이리 둘러 왔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따로 만나는 게 태생적으로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피고인은 물론이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까지 당선된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법과 정치의 영역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이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대화의 물꼬는 트였는데 어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을지가 중요합니다. 협치의 계기가 될지 대치 전국이 그대로 이어질지 오늘 첫 소식은 장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화통화는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2022년 8월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통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감사의 뜻과 함께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두 사람의 정식 회담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 만입니다. 회담 날짜를 비롯해 대화 의제와 형식 등 구체적인 사안도 곧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민생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회담에서 거대 야당의 국정 협조를, 이 대표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각각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겠다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건 총선 민심을 그만큼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1시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면서 통화와 만남 제안도 늦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만남은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 자리나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보다는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주도권을 주게 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지면서 1대1 회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선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최상병 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윤 대통령 국정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과 함께 회담 의제 조율부터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꽉 막힌 국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사실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잘 될까? 이렇게 회의적인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 겁니까? 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22대 국회 여소야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으로 만들어진 구도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지지율 급락 추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대표가 2022년 당대표 수락 연설 때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정책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 10차례 정도 제안했던 만큼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가, 의제가 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통화에서 민생을 강조한 만큼 민생 관련 의제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는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금성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드러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또 궁금한 건 국무총리 인선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야당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당연히 거론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좀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동 당일까지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제안을 비롯한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명이 이루어진 후라면 국회에 빠른 인준을 부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2양곡법과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법 등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같은 예민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는 없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회의적이었던 건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표와의 회담 자체가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설사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일종의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말 어렵게 성사가 됐잖아요. 여야 간의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영수회담은 김영삼 정부에서 10번, 김대중 정부는 8번 있었는데요. 꽉 막힌 전국을 풀어준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거절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아무래도 영수회담 소식을 전할 텐데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도 입시에는 의대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정부가 2,0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수용한 겁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걸로 봐야겠는데요.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과 정부의 입장 변화 배경까지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연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전체 증원 인원의 절반까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어제 6개 국립대가 내년도 입시에 한해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겁니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대들이 추가로 동참할 경우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이 내년에 바로 5천여 명으로 늘어나지 않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증원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원 전면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2026년도 입시부터는 2,000명 증원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의료계 통일된 안이 나오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2달째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부의 양보에도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변화에 전혀 대꾸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지 않는 한 정부와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집단 행동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증원 자율조정안 수용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이탈은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충분하게 사회적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전공의들의 일단 입장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오히려 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자율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증원 및 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됐는가를 반증하는 거다. 원점 재검토로 가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한 근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한 뒤 정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저녁 7시부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병원 사직 방침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최근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로 뜻을 모은 만큼 당분간 이를 철회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파견 공보위 블랙리스트 작성자까지 합해 모두 6명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면서 의정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학병원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이름이 공개돼 있습니다. 일명 전공의 블랙리스트로 처음엔 조롱조가 섞인 참의사 명단이라고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올린 의사 5명과 공중보건이 블랙리스트 유포자인 의사 1명 등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복귀하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에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입을 막는 포갑행위라며 어처구니 없는 고발을 하는 복지부 차관을 파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의료계와 대화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제3자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석 달 차로 접어든 의료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뭔지, 또 의정 갈등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2,000명은 절대적으로 고소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유연해졌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은 지난 2월 20일이죠. 그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내일로 만 석 달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결단의 가장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시 현장의 혼란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의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오는 9월 초에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뿐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그때까지 계속될 경우에 수험생들 불안도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수험생들의 혼란 이것도 있지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할 이유는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그리고 또 증원을 둘러싼 대학 본부와 의대 사이의 갈등도 정부의 태도를 유연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3분의 2 정도로 많아졌다면서 달라진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2,000명을 이야기했는데 좀 유연하게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몇 명을 늘린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의대에 배정한 증원의 규모가 100명이라고 치면 최대 50명까지 줄이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율조정을 건의한 이 6개 국립의대는 신입생이 원래는 총 598명이 늘어날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절반인 300명가량만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총 증원분 2,000명에서 나머지 300명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국립대 3곳 그리고 사립
사립대까지 전부 50% 축소에 동참을 할 경우에 산술적으로 신입생은 2,000명에서 절반인 1,000명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의대 증원을 희망해온 다른 사립대 의대들마저 이 자율 조정안에 동참할지는 아직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산술적으로는 1,000명까지 줄일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군요. 근데 정부는 이러더라고요. 내년에만 2,000명에서 줄고 내후년은 그대로 2,000명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가능합니까? 네, 이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입시안을 확정을 하면서 내후년인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도 같이 확정을 해서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후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걸 기정사실화를 해서 앞으로의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건너뛰고 나머지는 2,000명 가겠다는 건데 의료계와 좀 접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가능할까요?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정부와 대화한다는 소식만 알려져도 그 해당 인사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지금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대화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현재 토로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아예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만 가지고 온다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정부는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의료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잖아요. 일단 정부와 의료계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뭔가가 풀릴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되겠네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선 검찰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하면서 시야 확보가 안 돼 교도관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했던 영상 녹화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통유리창이어서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왜 이 전 부지사 측은 일부가 가려졌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술자리 장소로 영상 녹화실을 지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상 녹화실 안을 들여다보려면 작은 유리창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며 이 때문에 교도관들이 음주 상황을 파악하거나 제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했는데 가로 170cm, 세로 90cm의 통유리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녹화실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말을 바꾼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벌개져 한참 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어제 김 변호사는 종이컵에 입을 댔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김 변호사는 술자리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그 시간에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는 호송 기록 원본을 공개하자 김 변호사는 오늘 의혹을 제기한 날짜뿐 아니라 구속 후 출정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회장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친한 사이였기에 유감이라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좀 없고요.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 방북과 대북 사업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지난해 6월 12일 사임한 설주환 변호사는 오늘 김광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의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반박에도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중요치 않다며 여전히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양심 고백이라며 대책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른바 술판 회의를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렸다는 검찰청사 내부 그림을 들어보이며 이 전 부지사가 양심 고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생 양심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선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술이 아닌 회유와 압박을 통한 조작 수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보다 이 전 부지사의 양심 고백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떳떳하다면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한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구성도 마무리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을 담당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당선인 5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진상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 구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책단 안에는 특검 탄핵 추진팀도 포함됐습니다.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던 김용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6개의 범야권 정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예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빨간 명찰이단 해병대 예비역 회장을 사이에 둔 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22대 국회 범야권 6개 정당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 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여부가 탄핵의 가늠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하는 만큼 여당 의원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가한 것으로 전해져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는데요. 이란은 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내부로 침투해서 드론을 띄웠다면서 대대적 공격보다는 침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제한적 군사작전을 펼친 이유가 뭔지 먼저 김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벽 시간 이란 이스파한 공항 인근 상공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미국 A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 내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 보도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파한과 타브리즈 두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는데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방공 시스템이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대를 격추했다며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드론이 국외가 아닌 침입자를 통해 이란 내부에서 띄워진 것 같다며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6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제한적 군사 옵션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is was a limited strike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Israel has the ability to attack inside Iran and hit fairly sensitive targets. 이란 이스파한은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던 부대가 위치한 곳으로 이란의 핵시설들도 모여 있는 곳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셨듯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과 달리 공습을 받은 이란은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드론 공격 시도가 일어났지만 이란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즉각 대응할 계획이 없고 공격 배후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도 이스파한의 평온한 모습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Other than that, nothing has happened.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앞서 이란은 작은 침략에도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었지만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 공습 의미를 축소하는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서는 확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은 미국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have to do everything possible that all sides refrain from the escalation in that region. 최악으론 치닫지 않은 분위기에도 국제 유가는 3% 넘게 상승해 한때 $90를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동안 어제보다 20원 넘게 오른 1,393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 지수와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3%대 하락률을 보이는 등 중동발 악재에 휘청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첫 환자 발생 4년 3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입니다. 지나다니는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환자분들도 많은 곳이고 하니까 뭔가 들어갈 때는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라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최후로 남은 곳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곳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고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5일에서 하루로 줄고 요양원 등의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뀝니다. 검사비는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만 지원하고 백신은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로 접종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2년 전 운전자의 12살 손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죠.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현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이 이뤄졌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도일 기자입니다. 승용차를 추돌한 검정색 차량이 연기를 내뿜으며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차량은 600m 가까이 위태롭게 달리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수로에 빠집니다.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다 난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국가수는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서 지하수로 충돌 5초 전까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기록이 있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측은 페달을 최대로 밟은 5초 동안 시속 110km에서 고작 6km만 증가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에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재현 시험은 사고 구간과 동일한 곳에서 사고 차량과 연식이 같은 차량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속 110km 주행 중 운전자가 페달을 최대로 밟자 차량 계기판이 금세 시속 135km를 넘게 가리킵니다. 사고 당시 차량보다 시속 20km가 더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 측은 이 시험 결과로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140km 그 사이가 기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운전자 측은 이번 시험 결과의 정확한 수치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달 14일 법원에서 재조사와 공방을 이어갑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앞서 보신 재현 시험은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유가족 측이 자비로 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발진으로 판명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는 커피 매장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운전자 주장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3년 동안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판명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호남 고속도로에서 60대 노부부가 숨진 사건이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운전자는 정상적인 용법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한 거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급발진을 인정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엔진 음향 분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해 일반인으로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재현 시험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도 듭니다.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가 밝히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통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캄캄한 새벽, 차량 석 대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40대 여성이 미처 못 보고 달려온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친 거죠.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차량 탑승자들을 구하려던 40대 남성이 뒷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실험을 통해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다 물체가 있는 걸 보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1, 2초 만에 고장 차량과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지난 3년 평균 54%로 일반 사고의 6.5배 수준입니다. 차 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나는 경우에는 치사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둔 채 사고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경찰 신고나 보험사 연락도 먼저 안전지대로 대피한 후에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자 경찰은 투신을 우려해서 에어매트를 동원하고 기다렸는데요. 남성은 그동안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 아파트 입구로 진입합니다. 3시간 뒤 소방차 4대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아파트 1층엔 에어매트도 설치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반쯤 투신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한 겁니다. 서울 도봉구의 도로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전 5시 50분쯤입니다. 이곳 사거리 신호 대기선에서 잠든 상태로 멈춰있던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이 차 대고 앞으로 옆으로 가서 두드리니까 눈을 떴겠죠.
차가 내려보라고 창문 내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차를 이은 거야. 경찰은 40분 만에 남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혹 투신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경찰은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4시간이 지난 뒤에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경찰관이 뭐 복도에 한 몇십 명 있었어요. 여기 떨어졌다고 여기 그쪽 치고 뭐 병원으로 아프고 많았었어.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저출산 후속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넓은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이 줄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사는 30대 정모 씨. 전용 30제곱미터의 침실과 옷방도 있지만 비좁다고 느낍니다. 테이블부터 뭐 텔레비전 넣어야 되고 운동기구 그리고 뭐 옷도 좀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사실 좀 포화 상태기는 해요. 코로나 이후 1인 가구라도 넉넉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오히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줄였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에서 35제곱미터 이하로 낮춘 겁니다. 그동안은 1인 가구도 방 2개짜리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나홀로족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1인 가구가 살기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해야지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방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누가 애를 더 낳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 국토부는 뒤늦게 앞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더 넓게 지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요즘엔 샴푸나 린스는 물론이고 치약이나 화장품도 펌프형 용기에 담긴 제품이 흔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덕현 기자입니다. 손잡이만 누르면 나오는 펌프형 용기. 간편함 때문에 쓰임새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브형 제품과 달리 용기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긴 어렵습니다. 그냥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냥 다 썼으면 그냥 재활용 되니까 그냥 버린다. 얼마나 많이 남을까?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9개 제품을 실험해 봤습니다. 펌핑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로션의 용기를 잘라봤습니다. 한 손 가득 여전히 내용물이 남아 있습니다. 실험 결과 한 치약은 30% 가까이 내용물이 남았고 10% 넘게 남는 제품도 4개나 됐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10여 년 전 실시한 실험에서도 최대 20%가량 내용물이 남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꾸준히 문제가 지적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걸까? 본래 용기에 남았던 샴푸를 리필 용기에 옮겨 담아 짜보니 잔량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펌프 빨대가 길어 더 많은 내용물을 빨아들인 겁니다. 진공구조 용기를 쓴 일부 회사 제품도 거의 남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안을 외면하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펌프형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게 해결되려면 부착지를 찾는 것도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펌프형 용기에 담겨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돈과 환경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많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만 패배 이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은 여권을 향한 회초리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짚어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후 첫 국무회의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날부터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3월 넷째 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였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비속어 논란 당시 기록했던 지지율 24%와 비슷한 수치로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기엔 부족했던 셈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평가율이 2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보수층 내 실망감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통령의 대응 태도가 파격적이거나 또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30%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얻었지만 여당과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47%,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도 43%에 달했습니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로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5%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당은 총선 패배를 어떻게 수습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선자들이 모였는데 이번 주 초 당선인 총회에서 보인 한가한 분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부터 나왔습니다.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응하는 당의 자세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낙선자들과 만납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 120여 명이 총선 9일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명이 앞다퉈 발언에 나서며 4시간 동안 반성과 성토가 이어졌는데 8명 발언에 그쳤던 당선인 총회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리스크와 수직적 당정 관계를 국민 심판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성난 민심이 후보들 개개인의 개인기, 개인의 노력 이런 모든 것을 쓰라미처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제 용산도 성찰해야 한다. 당이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선인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하하호호 희낙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참담했다라고 표현하시는 후보분도 계셨고. 지난 당선인 총회가 전당대회 실무만 맞는 관리형 비대위 구성에 힘을 싣는 것도 안이한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리형 비대위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맞냐. 처절하게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지 않냐. 낙선자들은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할 예정인데 총선 과정에서 들은 민심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유명 클래식 레이블인 데카와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임윤찬의 선택은 쇼팽의 연습곡 에뛰드였는데요. 그 이유를 박소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첫 정규 스튜디오 앨범으로 쇼팽 에뛰드를 고른 피아니스트 임윤찬. 어릴 적부터 오래 듣고 연습해온 에뛰드를 선보이게 돼 마음속 용암을 토해낸 기분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의 바탕엔 근본 있는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심장을 강타해버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진실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벼락 스타가 된 지 어느덧 2년. 콩쿠르 당시 모습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연주자로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콩쿠르라는 그 힘든 환경에서 제가 너무 딱딱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되게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은 건 음악을 대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단 2마디를 위해 7시간을 연습하고 음표 너머의 이야기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첫 음 솔샵을 누르는데 만약 심장을 강타했다. 그러면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힌 이문찬은 오는 6월 전국 순회 리사이트를 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단연 롯데의 외야수 황성빈입니다. 빠른 발을 앞세워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압도적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회 첫 타석에서 LG 에이스 켈리를 상대로 풀카운트 끝에 안타를 만들어낸 황성빈. 순식간에 2루를 훔치더니 내야안타에 3루를 찍고 홈플레이트까지 질주합니다. 주루 코치가 막아도 몸을 날렸고 롯데는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3회에도 켈리 흔들기는 이어졌습니다. 몸쪽 커터가 볼이 선언되자 마치 약을 올리는 듯 독특한 행동을 보이더니 파울 타구를 만든 뒤에는 느릿느릿 타석으로 돌아와 켈리의 리듬을 방해합니다. 결국 7구째 공을 때려 안타를 뽑아냅니다. 황성빈은 견제구 실책까지 유도하며 2루에 안착했는데 켈리의 인내심도 여기까지였습니다. 3회를 마친 켈리는 황성빈과 신경전을 펼쳤고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최하위 롯데는 황성빈을 앞세워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올 시즌 황성빈의 타율은 1할 7푼 6리에 그치고 있지만 그라운드에서의 존재감은 성적을 압도합니다.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을 상대로 도루를 할 듯 말 듯 심기를 거스르는 패기를 보여 큰 화제를 모았는데 KT의 황재균부터 삼성 구자욱까지 황성빈을 흉내내는 모습에 야구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상대가 신경 쓴다면 그걸 이용하겠다는 황성빈. 상대팀에게는 눈에 가시지만 롯데에게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Well, I'll discuss piece over Wellington's dead body. That's my peace table.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를 끝까지 밀어붙이다 도리어 벼랑 끝에 섭니다. 영국 웰링턴 공작이 프랑스군을 전멸한 뒤 탄식합니다. Next to a battle lost, the saddest thing is a battle won.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뒤엔 한 여인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승리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루바바는 사랑의 전쟁에서 사로잡힌 마음을 워털루 패전에 비유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패자의 넋두리도 노래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5가지 법안을 단독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중 2개에 드는 세금만 해마다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전유물처럼 만드는 방송 3법도 처리하겠답니다. 모두 거대 여당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입니다. 민심이 등을 돌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일까요? 국회 상임위도 독식할 태세입니다. 원구성 협상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반으로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죠. 첨예하게 맞서는 법사위는 권한을 분리하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악질 수박이 헛짓거리를 한다.
국민이 준 압도적 의석이 국회를 민주당 소유로 하라는 면허증은 아닐 겁니다. 머릿수에 편법, 꼼수까지 가전입법농단을 하다 정권을 잃은 게 누구였던가요? 나폴레옹은 나락에 떨어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승리의 순간에 있다. 지금 민주당 귀에 도통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영국 속담 하나 더합니다. 승리하고도 스스로 삼가면 다음 싸움도 이긴다. 4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하늘은 높고 높다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와 고온 현상도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와 전남 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나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 수도권은 5에서 10mm 정도의 강수가 전망됩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황사가 남는 일부 지역은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대부분 지역이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0도, 대구 18도 보이면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